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으로 지옥 같았던 일제 강점기가 끝이 나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2월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향후 전쟁의 방향과 전후 국제질서와 관련해 회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간 유럽의 동부전선에서만 싸우고 있던 소련은 얄타 회담을 통해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소련영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극동아시아 전선에도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며 육로를 통해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지 남진했습니다. 미국이 소련대로 극동아시아 전선에 참여하라고 한 건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찔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관동군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으며 소련은 파죽지세로 한반도까지 내려왔던 거죠.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은 미국의 시나리오에 없던 것이었기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남진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덴노는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은 뒤 라디오 생중계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이 해방을 맞이한 순간이었죠. 해방을 맞이하던 8월 15일 당일 소련군은 함경북도 청진시에 주둔 중이었으며 9일 후 8월 24일에는 평양까지 내려오자 미국은 바로 소련과 협상을 해 위도 38도선까지만 내려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왜 하필 위도 38도선이냐면 2차 세계대전 말 만주와 위도 38도 이부까지가 관동군의 관할지였고 위도 38도 이남으로는 조선주재 일본군의 관할이었거든요. 그렇게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위쪽엔 이미 소련군이 주둔 중이었으며 곳곳을 공산시킬 계획이었고 한반도 북부로 들어온 소련군이 데려온 그들의 체스 말이 있었으니 바로 소련군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은 다른 한인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파벌이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출신이라 소련 당국에서 허수아비로 세우기 최적이었습니다. 해방되기 5일 전이었던 8월 10일 히로히토 덴노의 항복선언은 8월 15일이었지만 이미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항복선언은 있을 것이라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8월 10일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 땅에 있던 지도자급 독립운동가들과 교섭하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제안을 송진우는 거절했고 여운형이 교섭에 응했죠.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조선 땅에서의 모든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넘기는 대신 조선인들의 무질서를 막아주고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 행위를 삼가달라고 여운형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운형은 이 제의를 수락하였죠.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공식 발표되자 여운형은 당일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어 투옥됐던 민족운동가 모두를 석방하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행정권을 활용해 전국의 경찰서를 접수하여 치안대를 조직했죠.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익 계열의 여운형과 우익 계열의 안재홍이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했던 좌우익 합작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조선 총독부가 엉뚱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조선 총독부가 계속 행정권과 치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통보였죠. 조선 총독부는 민심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일본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하며 한반도에 남아있던 병력을 동원해 경찰서와 신문사,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본국에선 한반도의 행정 권한 일체를 미군에게 넘기겠다는 약정을 했었고 일본 본국 결정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었죠. 9월 6일 한반도 남쪽에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논란 여운형과 안재홍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부터는 그 어떤 외세의 통치를 받지 않은 한국인만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9월 9일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만나 항복 조연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인이 배제된 채 행정권은 미군에게로 이양되었죠. 이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은 유명무실되었으며 해외에 있던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미군정에선 공식적인 정부를 인정해주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후 우리 한반도는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위는 소련군정, 그 아래로는 미군정이 수립되었던 거죠. 다시금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다만 소련 군정이나 미군정이나 어디까지나 명목은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들어온 것이니 그저 그 과도기 기간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그들의 실질적 목표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서로의 우방국가를 만든다는 게 목표이긴 했지만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소련의 외무장관, 영국의 외무장관 세 사람이 모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만의 정보를 수립하도록 돕겠다는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지만 오랜 기간 식민 통치를 받던 한국인들이 바로 그들의 정보를 수립하기는 힘들 테니 우선 한국인들끼리 임시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그 임시정보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정식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과도기를 관리해주겠다는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 신탁 통치는 최대 5년으로 상정하죠. 신탁 통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기에 한국인들이 미국보다는 소련에 더 협조할까 우려되었고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기간이 미군정에게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보도되었을 때 거꾸로 오보되었습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이죠. 김구, 이승만, 신익희 등 우익 계열의 반공 정치인들은 대거 반발하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련이 다시금 우리 한반도를 식민화하려고 한다는 반발에 국내에서는 반공 사상이 급격하게 퍼졌고 특히 이때 곧 처벌받기만을 대기하고 있던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전환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애국자인 것 마냥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소련을 떠받치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그래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며 신탁 통치를 찬성했습니다.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위도 38도선 이북 지역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련 군정이 아닌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산주의자들은 봐라, 소련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직접 통치를 맡긴다. 미군처럼 미군 정청을 두고 마치 조선 총독부 마냥 지배하지 않는다. 라며 소련이야말로 진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도록 돕고 있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1946년 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에 따라 1차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미소공의의 주요 안건은 역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중 하나였던 한반도에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시켜줄 것인가 였습니다. 원래부터도 좌우익 이념 대립이 존재했었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 오보 사건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으로 인해 그 이념 대립이 더 심각해져 있어서 임시정부 세우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련과 미국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한 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현재 한국 우익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부정하는 우익 단체들로 어떻게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냐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한국의 정당과 단체들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좌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 찬성, 우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 반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의 제안에 반대하며 임시정부는 한국인들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반대한다고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결국 소련과 미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소공의를 언제 다시 개최하자는 기약도 없이 휴회해버립니다. 1946년 6월 우익 인사 가운데 이승만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 사회에 큰 화정을 일으켰습니다. 지방 순회 연설을 하던 이승만이 전북 정읍에서 지금 좌우익의 이념 대립이 심각하고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해 미소공의가 성과 없이 끝나버렸는데 이거 너무 결론과 답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차라리 위도 38도선 이남의 미군정의 관할지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냐는 처음으로 분단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까지 아무리 좌우익 대립이 심하고 소련군과 미군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도 분단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이때 여운형이 나섭니다. 여운형은 이념적으로는 좌익이었지만 중도 좌익으로서 양측의 극단주의자들만 빼면은 좌익은 물론 우익에서도 여운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운형은 좌익이지만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고 다만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죠. 분단을 해버리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여운형은 분단은 절대 안 된다며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알아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운형은 우익 계열에서 중도였던 안재영, 김규식과 함께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를 설립한 후 좌우합작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간 모두가 좌우익 대립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여운형은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로 부근에서 한 청년이 여운형에게 총탄 2발을 쏘는데요. 다음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